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는 FMC라고 하는 빅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도표와 SEP, 기자회견에서의 의견들이 서로 상충되는 의견을 제시되면서 정확한 경제 상태에 대한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는 역대 최악의 연준이다라는 평가마저 속출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흥미로운 점은 연준의 금리 인하 주기가 다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채권보다 주식을 더 선호했다라는 점이죠. 실제로 금리 인하가 시작되었음에도 채권 가격은 오히려 지난주 내내 떨어졌고 주식은 신고가를 경신했으니까 말이죠. 특히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점도표를 공개하는 등 이 주가 하락의 이유가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놀랍습니다. 점도표에서는 올해 기준 금리 인하폭 전망치를 시장 예상치와 같은 3차례, 그러니까 75베이스 포인트로 드러났었죠. 여기까지는 시장의 예상치와 정확하게 일치했는데요. 하지만 연방기금 선물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내년치 금리 인하 횟수는 3차례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치와는 달리 점도표에서는 중간값 기준으로 내년 달랑 한 번의 추가 인하만을 고수했습니다. 무려 50베이스 포인트의 차이가 났죠. 물론 점도표에 큰 변화를 주기 어렵다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최근 3개 분기 동안 기준금리 전망치 중간값은 오히려 상향 조정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손바닥 뒤집듯이 전망을 바꿔버린다면 연준의 실수를 자인하는 꼴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좋습니다. 점도표는 시장 기대치에 50베이스 포인트는 미달됐고 이는 주가 하락으로 연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FMC 회의 이후 시장은 하락하지 않았는데요. 우선 그 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 하강 위험이 커지기 전에 기준금리 인하를 좀 선제적으로 인하하는 것을 보통 보험적 금리 인하, 인슈어런스 컷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커지는 경기 하강 위험을 감추기 위해서, 좀 낮추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부양적 인하, 어커모데이티브 컷이라고 하죠. 또 급박한 경기 침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한다면 긴급 인하, 이머전시 컷이라고 합니다. 근데 긴급 인하는 금융위기라든지 혹은 팬데믹이 아니라면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보험적 인하 그리고 부양적 인하, 이 두 가지만을 주로 생각을 합니다. 부양적 인하가 시행되면 주가는 하락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결국 뭐예요?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금리를 내린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의 7할가량이 부양적 인하에 속합니다. 제가 과거 인터넷에 연재했던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주로 부양적 인하 시기에는 주가가 하락한다고 기술되어 있죠. 하지만 보험적 인하는요. 이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 경기가 좋음에도 금리를 내리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시장에서는 이번 금리 인하를 보험적 인하로 인식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번 FMC가 제시했던 경기 전망, 그러니까 SEP를 보면 GDP 성장률 전망치와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모두 상향 조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경기에 대한 전망을 상향하면서 기준금리를 내렸다. 그래서 시장은 보험적 인하로 믿었던 것이죠. 근데 사실 저는 반대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최근 고용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꽤 선명하게 확인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번 FMC 회의에서는 성명서를 통해서 고용시장에 대한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한다. 이런 위험 균형의 변화를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낮춘다. 라고 분명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부양적 금리 인하를 의미하잖아요. SEP에서는 보험적 인하를 기대하게 하면서도 정작 성명서에서는 부양적 인하를 생각하게 했다는 점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상충적인 견해가 동시에 나왔다는 점에서 역사상 최악의 연준이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말이죠. 지난 2000년도 1월에도 비슷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연준 의장이던 앨런 그린스펀은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보험적 인하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 바람에 주가는 잠시 상승하는 듯 했었지만 결국 IT 버블의 붕괴로 드러나면서 매우 혹독한 한 해를 보내야 했습니다. 2007년 9월에도 당시 연준이 의장이던 벤 버냉키는 금리 인하를 해놓고 보험적 인하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11월까지 약 한 4개월 정도 상승했었지만 결국 금융위기로 귀결된 바 있었죠. 역대 연준 의장들은 시장이 혼란해지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굳이 부양적 인하라는 말을 꺼내기 싫어했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부양적 금리 인하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어요.
지금 당장 고용시장이 크게 무너진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월 초에 나왔던 몇 가지 노동시장 통계를 분석해보면 고용시장이 침체 직전 단계까지 이미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8월 고용은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크게 나빴어요. 8월 비농업 부분 고용은 2만 2천 명 증가에 그치면서 시장 예상치 7만 5천 명을 크게 하회했습니다. 실업률은 지난달 4.25%였던 것이 이달에는 4.32%로 상승했고요. 또한 이번 데이터에서도 직전 2개월치의 하향 수정이 있었는데요. 6월 고용은 14,000명 증가해서 13,000명 감소로 오히려 하향 조정됐고 7월 고용은 73,000명에서 79,000명으로 상향 조정됐지만 이 두 달 합산치는 결국 21,000명의 하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파월 의장은 최근 고용시장은 공급과 수요가 모두 감소하는 묘한 균형 상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었습니다만 이번 고용 동향 발표에서는 고용시장이 수요자 우위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어요. 지난주에 발표됐던 미국 노동통계국의 올해 3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의 수정 예비치도 생각보다 엉망이었습니다. 기존에 1억 5,928만 명이던 수치는 1억 5,836만 명으로 무려 91만 1,000명이나 하향 수정됐어요. 작년에도 사실 그랬었잖아요. 81만 8천 명이나 하향 수정되면서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조정을 보였었는데요. 작년보다 더 크게 하향 조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2개월 동안 월 평균 신규 고용자 수가 14만 7천 명일 것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또다시 7만 1,000명으로 낮아진 거예요. 더욱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저는 사실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트럼프의 관세 부과 시점부터 고용시장이 악화되고 있었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요. 이번 수치들을 보면 고용시장은 트럼프 정부 취임 이전부터 이미 약해지기 시작했고 이미 허약해진 고용시장의 관세가 치명타를 가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고용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no hire, no fire인데요. 즉 채용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고도 많지 않은 채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사실 노동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채용은 역시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팬데믹 때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 때문에 함부로 해고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동 수요가 노동 공급을 의미 있게 하회하는 조짐이 시작되면 해고는 분명히 늘어나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아직은 고용시장이 붕괴될 정도는 아니에요. 특히 트럼프의 대규모 추방 정책 이후로 서베이에 대한 답변율이 뚝 떨어진 것도 계산에 좀 넣어야 됩니다. 불법 고용된 것으로 알려져서 좋을 것이 없으니까 아예 고용 상태를 숨기는 사람도 많았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고용시장에서 관찰되고 있는 노동 수요의 감소를 100% 믿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저런 모든 점을 다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고용시장은 분명 위축의 시작점에 와 있다는 것은 다른 고용 지표들에게서 자주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8월 뉴욕 연은의 소비자 전망 서베이를 보면 실직했을 때 3개월 이내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응답률이 전월 대비 급락하면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거든요. 이는 채용 수요가 많지 않아서 고용시장에 대한 불안이 점차 확산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몇 개의 고용시장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아직은 해고 압력이 높아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고용시장은 딱 침체 직전까지 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시장의 여러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꺾이기 시작하면 추세를 갖는다는 점이죠. 또 아주 작은 충격에도 급격하게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하반기 이후로 접어들면서 고용시장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연준의 점도표도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의 횟수를 늘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금리 인하의 횟수는 얼마 정도로 추정하고 있을까요? 파월 의장은 고용시장의 하강 위험 증가를 반영해서 금리를 인하했고 현재 미국 경기 상황이 나쁘지 않다면서 지난주에 금리 인하를 리스크 관리 차원의 인하, 즉 리스크 매니지먼트 컷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50베이스 포인트 인하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는 전혀 없었다라면서
급격한 금리 인하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분명히 했죠. 하지만 고용과 물가 위험의 균형을 고려해서 긴축에서 중립으로의 스탠스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는데요. 중립금리로 추정되는 것이 지금 현재는 3% 정도입니다. 그럼 현재 금리와의 갭을 고려한다면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는 최소 4번 이상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물가가 완만한 상승을 유지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금리 인하 전망을 2027년도까지 최대 3회에서 5회로 봤었지만 이번 회의 이후부터는 4회에서 6회로 수정할 생각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시장에 대한 전략인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이번 금리 인하를 부양적 인하로 봤어요. 그래서 이미 전체 포트폴리오의 20%를 채권으로 채워놨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죠? FMC 회의 이후로 조정이 시작될 수 있다고 주장했던 저의 생각은 일시적으로나마 틀렸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저의 중기적 전략을 바꾸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역대 연준 의장들은 부양적 인하라는 말을 하기를 꺼려했었고요. 또한 주식이 장기간 랠리를 거치면서 최근 다소 비싸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객들을 위해 제공하는 모델 포트폴리오에 지금 당장 매수할 만한 종목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국내 증시는 AI 투자 확대에 더해서 레거시 반도체 호황이 겹쳐지면서 반도체와 소부장이 강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국내에서는 3차 상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죠. 자사주 소각 의무 대상에 기존 자사주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인데요. 반대 의견도 많은 편이에요. 경영권 방어 문제 등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빠른 결론이 어려운 데다가 그마저도 이미 어느 정도는 선반영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당장 해결해야 되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해법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한국은 지난 7월에 진행된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는 조건으로 대미 투자를 3,500억 달러를 약속했었죠. 이건 말이 투자일 뿐 사실상 강탈입니다. 투자 손실은 오로지 우리의 몫이고 만약에 이익이 난다면 90%를 미국이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악조건을 보고 투자라는 그런 말을 하는 얼간이는 없어요. 게다가 3,500억 달러는 8월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 4,163억 달러의 84%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거 다 주고 나면요. 우리는 당장 IMF에 손을 벌려야 되는 신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환율은 단숨에 2,000원까지 이상으로 속등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들이 약속했던 투자금 1,500억 달러를 합치면 5천억 달러예요. 그만큼 큰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차라리 관세율 25%를 선택하는 편이 낫지 않나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상호관세율 10%가 부과된 이후 2025년 5월부터 7월까지 평균 매월 14억 달러씩 미국의 관세로 지급했습니다. 2024년 월 평균 관세보다도 무려 67배나 늘어난 건데요. 일본은 고작 9.3배 늘었어요. 중국은 달랑 2.3배 늘어났죠.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월등히 큰 이유는 한미 간의 FTA 계약이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향 수출품에 대해서 애초에 관세율이 낮았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요거 바꿔 말하면 트럼프의 관세 놀이가 수출 주도국으로 설계되어 있는 우리나라에게만 특히 더 치명적이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현행 관세, 상호관세율을 15%로 적용될 경우 한국은 연간 250억 달러를 미국으로부터 삥을 뜯겨야 됩니다. 만약 상호관세율이 25%로 상향 조정된다면 연간 510억 달러를 뜯기는 것이죠. 어림잡아 계산해도 관세율 10%포인트 상향 조정된다면 미국의 관세를 연간 약 260억 달러를 더 지급해야 된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냥 언뜻 보면 겨우 3년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임기 동안 매년 260억 달러씩 뜯긴다고 하더라도 780억 달러인데 그냥 3,500억 달러를 통일로 뜯기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이죠. 그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할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그 10%포인트 때문에 우리의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아예 퇴출될 수도 있고요. 또 심술 맞은 트럼프가 25%를 50%로 올리지 말라는 보장도 없어요.
반도체와 의약품은 마진율이 높다는 이유로 더 높은 관세를 부과시키겠다. 뭐 이렇게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빼면 뭐가 남습니까? 결국은 일본과 같은 15% 수준의 관세가 아니라면 애시당초 다른 대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지만 15%로 밀고 가야만 그나마 그동안 팔리던 양을 유지할 수 있고 자동차와 반도체에서 거대한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는 수많은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을 살릴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설령 15%로 관세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걱정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트럼프의 임기 동안 대략 3년여 동안 걸쳐서 강탈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면 2024년 기준 한국의 연간 설비 투자 규모가 237조 원이었다라는 점과 비교했을 때 사실상 우리나라 국내 투자는 거의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산업이 공동화되고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죠. 더 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지금 요구하는 대로 달러에 대한 무한 수합조차 약속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당장 원달러 환율의 급등을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요즘 미국 달러화가 계속 약세를 보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네 원화가 강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인 셈인데요. 우리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지만 역대 최악의 잔인한 군주 트럼프는 우리 사정 따위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25%의 관세를 때려맞기 싫다면 지금 당장 돈을 현금으로 내놓으라 라고 윽박지르고 있죠. 답답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밸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글로벌 주식시장의 랠리는 여러 호재가 반영되었지만 가장 큰 재료는 달러 약세 그리고 물가 상승이었습니다. S&P 500 지수는 6,6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선행 PE 기준으로 23배수 이상으로 비싸졌어요. 우리나라 코스피 밸류에이션은 선행 PER 기준으로 11.3배수로 지난 2024년 고점이었던 11.14배수를 이미 상회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이익 개선이 추가로 담보되기 전에는 더 이상의 상승이 좀 버거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제가 그동안 유지해왔던 시장에 대한 장기적 상승론을 접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 리포트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유도해서 미국의 실질적 채무 수준을 낮추고자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실물 자산인 주식시장은 앞으로도 수년 동안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단지 너무 짧은 시간에 급하게 올랐다라는 점이죠. 잠시 동안 건강한 조정을 전망한다라는 거예요. 당분간 20% 채권 비중은 유지할 것입니다. 종목은 더 이상 추가하지 않고 기보유 종목들에게서만 좀 집중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여 주가가 쉼없이 더 오르게 된다면 채권 비중을 추가로 더 높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